안녕하세요. 생방송 듀오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네, 올 한 해도 이제 다 끝이 났는데요. 임지웅 아나운서는 네. 올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뭐 당연히 이 전주 MBC에 입사해서 아나운서의 꿈을 이룬 거죠. 그러면 꿈을 이룬 한 해니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한 해겠네요. 아, 그럼요. 그런데 좀 꿈을 이루긴 했는데요. 계속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방송도 좀 더 잘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자, 생방송 교도 201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죠? 네. 2014년 생방송비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연들 또 전북의 화제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 바로 전북의 별난 인물들이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저는 뭐 그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지만 여장을 하고 쌍둥이 부부 이야기도 즐거웠고요. 또 아주 패셔너블한 공주 옷의 대가 분도 기억이 남고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몇 개를 꼽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별난 그대에 나온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특별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감동. 색다른 재미와 웃음으로 올 한 해 안방극장을 화려하게 수놓은 별난 그대들. 이런 광경 처음이야. 누구든 한 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는 시선 강탈자들. 차고 풀고 세우고 온갖 기상천외한 장기를 선보인 별난 제주꾼들부터 발 디딜 틈도 없다.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아 입이 떡 벌어지는 수집광들. 나만의 색깔, 나만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친다. 타고난 손재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별난 예술가들까지. 아직 놀라긴 이르다. 웃음 만발 보면 볼수록 그들의 매력에 빠져든다. 독특한 정신세계를 자랑하는 특급 멘탈의 소유자들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먼 미래를 내다보는 별난 박사님들. 특별한 나눔도 있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대들까지. 개성 있게 열정 넘치게 하루하루를 유쾌하게 살아가는 주인공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쉴 틈 없이 달려온 나만의 길, 나만의 별난 세상.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 펼쳐집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별난 그대에 나와주셨지만 이분들을 빼놓고 별난 그대를 논할 수가 없겠죠. 네,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었던 주인공,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별난 주인공, 재기의 달인 최규칠 씨, 개성 만점 패셔니스타 이정미 씨, 풀피리의 대가 정준상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세 분 가운데 자꾸만 제 눈길을 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이정미 선생님, 오늘 마치 무슨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처럼 하고 오셨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멋지십니다. 이정미 선생님께서는 지난 방송에서 아주 남다른 그 개성과 감각을 지닌 패셔니스타로 출연을 네.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옷만 해도 400여 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옷을 매일매일 코디해서 입는 것도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 옷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제 나름의 기준은 있는데요. 요즘같이 겨울철이라면 다른 분들은 보통 이제 검정 아니면 짙은 남색, 네. 브라운 계통의 옷을 즐겨 입으시는데 네. 그에 반해서 저는 이제 아이보리랄까, 레드 아니면 이렇게 스카이 블루처럼 약간 의외성과 반전을 노리는 그런 색깔을 좀 즐겨 입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빨강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거는 조금 더 참신함과 신선함을 좀 안겨드리고 싶어서 그런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패셔니스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제 나이 아마 30세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성들이 한 2천여 명 모인 곳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공주풍의 옷을 입고 그렇게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 여자 후배들이 와서 언니 무척 예쁘다. 또 백설공주 같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여성들에게 대중적으로 어필하는 마력이 있나 보다 싶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무기로 삼고 좀 가꾸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왜 저도 여자지만요. 같은 여자여도 이렇게 아주 잘 예쁘게 차려입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와 하고 눈이 이렇게 가기 마련인데 네네.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키실 것 같아요. 이래서 이 독특한 패션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과 관련한 어떤 독특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에피소드인데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제가 통역 자원 봉사자로 네.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저는 의식은 못했지만 복식 경기장 옆을 지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외국인 심판분이 링 밖으로 뛰쳐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wonderful, so beautiful 하시면서 막 제스처까지 네. 이러면서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실 상황을 보니까 메인 경기는 아니었고 네. 연습 경기 심판관이셨던 분이었는데 저도 무척 놀라고 했지만 여자로서는 지금껏까지 아주 즐거운 그런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답니다. 네, 네. 아,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정준상 선생님도 좀 특이한 의상을 입고 계신데 어떻게 패셔니스타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이 선생님이 마치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때 거기에서 뛰쳐나오신 분 네.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사실 이런 옷차림이 벽화에서 박제된 상태로가 아니라 오늘날 2000여 년을 건너 뛰어와서도 현대의 그런 감각으로 봤을 때에도 아주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고대와 현대의 다리를 잇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아주 멋스러운 패셔니스타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네, 야, 진짜. 정말 극찬을 받으셨어요. 네. 고려 벽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러면 이번에는 풀필의 대가 정준상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선생님, 사실 전 방송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요. 이 풀필이가 악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악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풀피리는 우리가 사실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촌에서는 그냥 악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근데 자료를 찾아보고 독학으로 해서 이제 5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궁중에서도 연주된 그런 악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기에 그냥 풀로 그렇게 부니까 특이하다 생각하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원초적인 그런 악기다. 예, 또 이색적인 악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냥 이 잎을 입으로 물고 불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소리가 이 나는 풀피리도 거예요? 네. 다 이렇게 모든 악기가 이제 원리가 있듯이 풀피리도 원리가 있습니다. 네, 좀 예, 알려주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잎을 따가지고요. 이 풀잎의 윗면하고 네. 예, 입술의 윗입술하고 통과하는 바람에 파장에 의해서 요게 이제 떨리는 그 음에 의해서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예, 그걸 이제 휘파람 불듯이 그렇게 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잡고 살짝 꺾이는 요 면을 가지고 불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진짜 신기해요. 아니 저는 지금 제 눈으로 이렇게 직접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신기하네요. 또 이 음정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한번 아니 도전해볼까요? 지금 잎이 있는데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아직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봤는데 이게 약간 입술 넓이로.
아,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정말 쉽지 풀필 않네요. 대가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지웅 아나운서 좀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제가 예. 연습을 해서 꼭 한번 성공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패셔니스타 선생님께 굉장히 극찬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원래 하시던 일이 응원복을 디자인하는 네네, 일이라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입고 나오신 옷도 직접 디자인하신 건가요? 예, 예. 오. 예, 해서 직접 이제 만들고 염색도 직접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풀피리 연주의 의상 디자인까지 진짜 이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상이 좀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서요? 네네. 모든 것에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이 옷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옷으로도 소리를 네네네. 내시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옷에 소리가 있다는 건 어떤 거죠? 네, 옷자락에 이제 예. 그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요런 식으로 와. 울림이요. 네. 정말 깊은 어떤 악기의 소리였거든요. 네, 제가 지금 네. 뭔가 잘못 본 건 아니죠, 설마? 굉장히 깊고 좀 풍부한 소리가 나네요. 이제. 네. 네네. 뭐 연주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예. 선생님께서 요즘에 혹시 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악기가 있다고요? 네, 요거는 이제 지팡입니다. 지팡이요? 예, 예.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거든요. 음. 예, 짚고 다니다가 딱 이렇게 어떤 시간과 장소와 때가 됐다 하면 이렇게 악기로 변합니다. 바로 오. 악기로 예. 변하는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부는 치구와 지공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름하여 지팡이 소금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소금이라는 악기가 네. 요 정도로 작거든요. 네. 작을 소자 소금이잖아요. 네. 크기로 봐서는 대금인데 어. 예, 지팡이 소금이라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이색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그 광주에 이렇게 이색적인 악기를 오. 만드시는 특이한, 분이 예.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같이 이색적인. 그래서 딱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 직접 찾아가가지고 바뀌었어요. 이것도 저희가 잠깐 청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막 이렇게.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뭔가 들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중후하면서도 좀 기품이 있는 그런 소리예요. 네. 오. 정말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아주 다양한 악기들로 멋진 연주를 계속해서 해주셨는데요. 귀가 참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재주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최규칠 선생님의 제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른을 바라보는 날씨인데도 정말 정정하시고요. 멋지십니다. 제기를 차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15년째 됐습니다. 15년이요. 아, 그럼 선생님의 이 제기차기 최고 기록은 혹시 몇 회 정도나 네. 되나요? 지금 제기차기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3,017개를 찬 적이 있어요. 예? 3,017개요? 저는 사실 이렇게 와. 한 3개 정도 하면 잘했다 이러거든요. 3,017개라고 야. 하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네. 정말 기록인데 선생님께서는 남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도 구사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어떤 기술이에요? 한번 예, 잠시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대개는 이제 앞에로 예. 이렇게 차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통은 차죠, 저는- 제기를. 뭐 발등으로도 발등. 치시네요. 예. 네. 어머. 야. 예. 제기 야. 자유자재로 그냥. 진짜 예. 대단하시네요. 신체의 한 일부인 것처럼 제기가 막 움직이는데요.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치시고요. 또 발등으로도 이렇게 치시고 그러니까요. 역시 고수는 다르네요. 야, 네, 정말 대단합니다. 선생님은 뭐 손재주도 뛰어나셔서 방금 찾던 제기가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죠. 그랬죠. 예, 이렇게 제기를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네. 맞나요? 예, 예. 엄마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는 한옥마을에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한번 차보더니 한번 차봐야겠다는 의욕을 보여서 그러면 네가 7개만 차면 내가 선물을 하나 준다. 네. 그랬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땀을 네. 뻘뻘 흘리면서 아니 겨울에 추운데도 땀을 뻘뻘 추운데도 흘리면서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하더니 네. 결국엔 7개를 차게 됐어요. 오.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사실은 내가 그냥 줘도 되는데 그 승부욕을 길러주기 위해서 너를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하나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제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내가 차보고 내 혼을 여기다 심어서 너한테 주마. 네. 그래서 차고 줬더니 네. 얼마나 좋아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할아버지 전주 한옥마을 할아버지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예. 참 저도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 네, 네. 저희에게도 제기 주시면 안 되나요? 아, 드리죠. 네. 저도 선생님의 혼을 담은 제기 갖고 싶어요. 이 제기로 치면 저도 3,000개 칠 수 있을까요? 아, 그러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저는 혼 담아주시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가득 담아서 감사합니다. 또 저도. 몇 개만 쳐드릴게요. 야, 이 혼을 담은 제기로 언제 한번 우리 승부를 해봐야겠어요.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 소중하게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진짜 예. 오늘 이렇게 화려한 의상에 이색적인 악기 그리고 활력 넘치는 볼거리까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규칠 선생님께서 선생님부터 새해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 지금 제기차기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제기차기를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저희 소망입니다. 네, 우리 이정민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초로에 접어든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평범하지 않은 삶, 아웃사이더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여길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 나이에도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하나의 축복인 건데 앞으로도 제 빛깔을 지니고서 이정미답게 당당하게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네. 정준상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그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그런 걸로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 있고 획일화된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풀필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뭔가 그 도전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새로운 그 디지털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날로그적인 그런 또 정신을 또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제가 또 풀필이도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가르쳐 줄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지인과 함께 지금 공기놀이를 다 이렇게 또 전국화 시켜서 네. 이렇게 뭔가 이벤트화 시켜서 단절된 그런 가족 문화와 그런 것들을 뭔가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를 공기놀이 전국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삶에 큰 활력도 되고요. 큰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 분 지금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유쾌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올 한 해 이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올 한 해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만났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난 네. 사람들도 있죠. 네, 특히 올 한 해 이 더불어 사는 세상 코너를 통해서 평범하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정은지 아나운서가 만난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박금수 기사님, 지난 3년간 저 아나운서 정은지는 올 한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통해 많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저물어가는 가보년, 그들은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요? 박금수 기사님, 이웃들의 발이 되어주는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저는 에반을 만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에반질린.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에반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주 여성의 모습을 잘 보여줬죠. 방송 출연 당시만 해도 전업주부였던 에반은 요양병원에 취직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바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이제 멋진 직장도 얻게 되셨는데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지금은 나는 외생보호사예요. 위생 보조사로 일하시고 계시네요. 어르신 목욕하고, 어르신 뭐 필요해요? 뭘 드시고요? 또 저녁 식사.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어르신과 도와주세요. 힘들지만 그냥 생각은 재밌어요. 마음도 좋아요. 그동안 정말 보람 있었던 점. 네. 정말 좋았던 점. 네. 언제였어요? 2014년 좋은 선물 받았어요. 우리 딸, 네 신랑 여기 입양했어요. 입양. 나 옛날 애기 낳았을 때 딸 있어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기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에반 씨에게는 결혼 전 필리핀에서 낳은 딸 저스틴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방송 당시 저스틴은 한국에서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족처럼 맞아줬습니다. 과연 저스틴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방송 당시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저스틴은 놀랍게도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 저스틴이 지금 발표 학습 중이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요. 저스틴이 에반 부부의 자녀로 입양돼 어엿한 가족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저스틴은 2014년 올 한 해 제일 좋았던 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언제예요? 학교에는 친구랑 체육 시간은 같이 운동해요. 그런데 같이 또 공부해요. 친구는 나 한국 몰라면 친구는 많이 도와줬어요. 저스틴과 에반 씨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스케치북 사자예요. 9천여 명의 성금을 모아서 집을 지어줬던 가영인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집이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야 했던 가영인의 가족. 진짜 집이라는 그런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사춘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이건 아니다. 한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가영인의 가족은 올해 6월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집짓기 성금에 무려 9천여 명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년 사이 가영인의 집에도 살림이 늘었습니다.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조태진 씨. 그에게도 올 한 해는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화면에서 만나봤을 때는 한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왔는데도 집이 따뜻하고 좋아요. 좋죠.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집인 만큼 뭔가 특별한 따뜻한 한 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지어진 집이라 그런지 의외로 더 따뜻해요. 그 마음도 따뜻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해 되겠나. 다른 사람 혹시 춥게 사는 사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영이네 집에 와보니까 방이 복작복작해요. 친구들이 다 놀러와 있는 것 같은데 집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우리 가영이네 가족한테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들 친구들이 가끔 습격을 해요. 네. 그동안 꿈도 못 꿨던 막 떼그로 와가지고 놀고
아무래도 집에 환경이 좀 좋아서 그런지 자주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람 막 북적대고 하니까 이제 이 집이 진짜 사람 사는 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가족끼리. 뭐 예전에는 그냥 막 잠잘 때만 집에서 자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같이 있으면서 TV도 같이 보고 얘기도 같이 하니까. 금술 좋고요. 예, 지금처럼만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집은 가영이 가족에게 인간에 대한 믿음과 행복,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조태진 씨에게 올 한해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졌다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멋진 차 한 대를 봤어요. 저 차량이 지원 형태로 나와가지고 네. 정말 딱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냥 그 아스팔트 길을 깔아준 거죠. 오히려 저는 힘이 더 커진 거죠. 커지고 그러면서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나눔이란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가영이 가족을 보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터와 일터에서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올 한 해를 유독 뜨겁게 보낸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 끝난 듯 보이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운전하시는 날이라서 뭐 차고지나 그런 데서 뵐 줄 알았는데 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신성역의 버스 파업 기억하시나요? 동료의 죽음을 뒤로하고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얻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기사님들. 그 가운데 최준기 기사님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기사님을 찾은 날은 비번이라 시내버스가 아닌 기사님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반년 전 야위었던 최준기 기사님의 모습이 지금은 조금은 편안해 보이네요. 기사님 영상을 저도 함께 보면서 그 버스 안에서 도시락 싸와서 드시던 장면이 정말 인상 깊게 남았었거든요.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바쁘게 식사하고 계시나요? 식사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지금도 먹고 다닙니다. 촬영하셨을 때가 한창 좀 더워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올 한해 어떠셨어요?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이제 후배 겸 동생인데 저 서양으로 보냈고 그걸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아직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시내버스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기사님. 2015년에는 좀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고 우리 기사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2015년 어떤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노동자들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자, 이번 여행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 벌써 기어다니는구나. 안녕하세요. 봤거든요. 벌써 기어다녀.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미경 씨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몸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미경 씨를 보며 저 역시 속으로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비장애인도 쉽지 않은 두 아이의 육아, 과연 어떻게 해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마침 제가 방문한 날은 은하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역시 사람 사는 집 같네요. 미경 씨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우리 현수가 이렇게 컸는데 지난 1년 정말 특별한 한 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애기 키우다 보니까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생각도 못한 일이요? 뭐지? 셋째가 생겨가지고. 셋째가 생기셨대요. 아유, 두 분이 축하드립니다. 우와. 이게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미경 씨 뱃속에 있는 셋째의 사진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한 명 더 봐야 되니까 약간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 한 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름답게 살아온 이웃들이 있어 저 역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 더불어 사는 세상 내레이션을 했던 정은지 아나운서가 이 영상 속 주인공들을 직접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아마 참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고마웠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이맘때면 자주 쓰는 이 좀 약간 진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도 또 한번 쓰게 되는데 누구나 올 한 해 좀 다사다난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네, 누군가의 가족으로 또 이웃으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다 이렇게 따뜻하게 한 해를 더불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한 해도 더불어서 사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네, 전라북도 구석구석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시간이죠. 전북 보물지도. 오늘은 우리나라 유일의 국보, 이 보물 리포터라고 스스로 부르는 이정표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역사도 이분이 설명해 주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법종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4년 한 해에도 우리 전북의 많은 보물들을 소개하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사실 저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정표 리포터가 정말 부러웠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대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진짜요? 한두 번이 아닌데요. 보물 소개해 주면서 네네. 갔던 많은 곳들 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그래도 좀 편하게 가면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배 타고 그리고 산을 탔던 바로 군산. 선유도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네요. 해발 100m가 넘는 이 망주봉 바위로 된 산인데요. 예, 교수님하고 생명의 줄, 동아줄을 하나 잡고 올라갔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지금 화면으로도 봤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네. 올라가 보니까 기분은 좋지 않던가요? 우선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촬영하고 내려올 때가 또 걱정입니다. 아무튼 선유도에 가면서 정말 우리 지역, 특히 군산에 이렇게 선유도가 관광지가 아닌 중요한 곳이었다. 이런 걸 또 배우고 오면 아주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선유도가 고려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고려시대는 선유도가 네. 외국 사신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착지여가지고 특히 고려와 송이 교류할 때 핵심 공간으로 이 공간이 자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지방을 행차하면은 머무는 곳이 행궁인데 바로 이 선유도에 숭산 행궁이 있었고요. 또 객관도 있었고 또는 자복사라든지 군산정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말 그대로 고려시대 최고의 무역항이자 교류의 거점 그런 공간이어서
뜻깊은 공간이 선유도였습니다. 저는 이 선유도라고 하면 그냥 뭐 여름에 가기 좋은 휴양지 그렇죠. 정도로만 생각을 네. 했는데 또 새로운 사실을 배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기억에 남았던 게요. 제가 대신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곳이 그 초등학교에 보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군산 발산 초등학교인데요. 이 초등학교 신기하게도 뒤에 보면 뭐 이 석등, 석탑, 부도 등 한 30개가 넘는 아주 유물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옆에 가보시면 그 일본인이 금고 건물로 사용했던 건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 건물을 보시면 좀 여러 감정들이 스쳐가요. 그 자리가 일제강점기 때 이 전라북도에 대농장을 갖고 있던 시마단이라는 사람의 집이었고요. 네. 농장 한켠에 금고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모아놓은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들 거기다 모아놨고 특히 마당에는 석등이라든지 석탑이라든지 각종 성물 문화재를 함께 모아놔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가 모여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뭐 국보나 보물을 비롯해서 뭐 천연기념물이나 유형문화재처럼 이렇게 문화재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 문화재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국보 보물 리포터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뭐 제 입으로 자랑한다 뭐 그러시는데요. 우선 이 국가의 보물로서 이 보물 중에서도 그 가치가 보물보다 크고 그리고 시대를 대표하면서 특이한 걸 말하고요. 보물은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말하는 건데요. 뭐 그 외에도 다음은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표 씨가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그 국가의 문화재는 크게 국가가 지정해서 보호하는 문화재로서 이제 국보, 보물, 그 다음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체, 그러니까 그 광역자치체에서 보존하고 지정하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재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의 특별시장이라든지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는 이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새롭게 많이 등재가 됐고요. 또 최근 2000년대부터는 근대문화재도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근대유산을 그 등록문화재로 새롭게 지정을 해가지고 최근 새롭게 이 지역에서 등록문화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전라북도에도 이 보물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재가 지정이 됐었는데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올해도 여러 그 문화재가 새롭게 그 등재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보물이 한 점 추가가 됐습니다. 그 김제 청룡사의 목조관음 보살 좌상이 새롭게 보물로 지정이 됐고요. 기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도유용문화재, 등록문화재까지 한 20여 점의 문화재가 새롭게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이 전라북도에서 김제 청룡사에 있는 불상이 보물로 지정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불상이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 불상이 올해 보물로 지정된 청룡사 목조 관음보살, 나무로 만든 관음보살이 앉아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박을 입혀서 그 금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나무로 된 것이고요. 17세기 중반에 조능이라는 승려가 만들었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고 그 제작자와 시기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안녕을 염원하는 발언문까지 같이 남아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확인되면서 국가에서 꼭 보존해야 될 보물이다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이 군산 삼북동에 있는 공룡과 그리고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가 천연 기념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그 주라기 파크, 주라기 공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생대의 대표적인 공룡이었던 그 익룡이라든지 공룡의 발자국이 전라북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것과 또 다른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새롭게 그 등재가 된 그런 그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물과 천연기념물 말고도 또 어떤 문화재들이 지정이 됐나요? 사실은 이제 그 전라북도가 지정하는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5점이 있는데요. 남원에서 발견돼서 유지되고 있는 백년사의 육조대사 법보단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육조 해능 그 선종의 대표적인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종의 불서인 그 선종 영가지 언해라는 것. 이건 국문학적으로 한글로 언해가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료들이 그 유형문화재로 됐고요. 사실 올해가 그 가보년 그 어찌 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런 그 동학농민혁명 그 2주가 120주년이 됐는데 그 고창 무장 기포지가 또 중요한 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함께 또 군산 지장암의 불상이라든지 고창 선운사의 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면서
지역에서 특히 관심 갖게 되는 새로운 자료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아니 올해는 또 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도 많다고 들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의 어떤 유적들을 그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는데요. 특히 광복 이후에 이념 갈등 속에서 아픔이 있었던 공간 중에 어떤 기억이 될 만한 임실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 주민들이 만들었던 그런 막루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완주 화암사라든지 진안 철항사에 괴불도라고 해서 커다란 걸개 그림 부처님이 있는데 네. 그것도 한 50년이 좀 넘었는데 이것도 이제 새롭게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2014년 올 한 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들을 살펴봤는데요. 2015년 새해에도 전라북도 구석구석 숨어있는 문화유산들 잘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문화유산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느낀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거를 느꼈고요. 특히 뭐 국내 유일의 보물 리포터로서 2015년도에는요, 이 전라북도에 있는 이 숨어있는 보물들 이제 다 소개해드립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 앞으로는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에 있는 보물들을 우리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 유적들이 매우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역사 공간들, 유적들이 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공간들 그리고 이 유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정표 씨가 다짐했듯이 새해에도 새롭게 이 땅의 역사를 또는 보물들을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우리 전북의 역사, 이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 전북의 미래를 내다보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나라에는 참 사건, 사고도 많았고 뜨거운 이슈도 많았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현장 속으로 해서 그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죠. 네, 취재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주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현장 속으로 내레이션을 담당했던 정진권입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전라북도 곳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슈, 현안, 사건 등을 소개했는데요. 올해 새롭게 시작한 도로명 주소를 시작으로 지난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위법 판결까지. 자, 여러분은 현장 속으로 해서 소개한 많은 이슈 중에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전주완주 그 시내버스도 있고 전주완주 그 통화 본다는 거 무산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이 너무 상업화가 되어 있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도심에서는 전라가면 복원하는데 깊은 관심이 많죠.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보년 한 해 동안 생방송 뷰 현장 속으로 해서는 도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슈는 물론 현안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찾아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 속으로 방송 후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지난 8월 12일 현장 속으로 해서는 22년째 흔들리고 있는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익산 보현 우남 아파트를 방송했습니다. 1992년 시공된 이 아파트는 총 103세대, 약 400여 명의 익산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주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2등급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박경철 익산시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베란다에 문도 딱 우리 천장이 딱 닿아가지고 문도 안 열려. 곰팡이가 끊이질 않아. 365일. 7월 31일 날 고장났어요. 진육 산다는 게 나오들 못 온다는 게. 주민은 제일로 중요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가동을 안 하니까 엄청 불편해서 이 나가들 못 오고 지금 집안에서만 살고 냉동실 음식 조금 저장해 놓고 꺼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22년째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또 15년 전만 해도 그 익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뭐 다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콘크리트
구조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콘크리트로 뼈대를 올리고 그래서 벽돌이 써졌다 해서 지금 아파트에도 벽돌은 쓰긴 씁니다. 그 중요 구조부가 아닌 부분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설계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설계가 해서 넘어온 거예요. 이러한 위험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긴급 피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대피 명령. 명령을 내리면 이분들이 나와야 돼. 나오면 어떻게 해? 어디로 가야 돼? 갈 데가 없죠. 이걸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집만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 응? 돈을 더 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쉽게 말해서 그분들을 부담을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내가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지난 9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익산 모현 운암 아파트. 대책 없는 대피 명령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은 익산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은 후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분들이 이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신 분들은 저 도움을 좀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도움이죠. 그게 뭐 그나마 그거라도 주니까는 좀 저 이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도움 못 받고 나가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아파트에 1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뭐 얘기도 없이 뭐 공청회나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대피명령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 아파트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 안전정밀진단도 한번 받아주셨으면 싶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청원심사 특별조사를 할 것인가를 하는 대략의 계획을 다 구성을 해서요. 2월과 3월 2달 정도 그 특별위원회 가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주민 대다수가 이주에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고 주민들도 어떤 이주 이후에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충분히 논의해도 되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아파트도 현재 그런 위험한 징후가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아까 비밀작전 펼치듯이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나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 시절성도 그래서 전혀 있지도 않은 대피 명령이고 아무도 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만 정말 많은 피해를 본 긴급대피 명령이다. 긴급 대피 명령 후 주민들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익산 모현 운암 아파트. 무엇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삶인지 행정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월 정부는 20년간 미뤄온 쌀시장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관세 유예화를 시켰지만 이제는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우리의 식량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국의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식량 주권은 안전한 걸까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그동안 2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의무적으로 40만 9천 톤의 수입쌀을 허용해왔던 정부. 하지만 관세와 유예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화라는 게 시장을 완전히 열겠다고 하는 완전 개방, 전면 개방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쌀 시장 완전히 열겠다는 것은 더 이상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하는 포기 선언이나 같다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지난 9월 정부는 농민단체의 쌀시장 개방 반대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확정, WTO 회원국의 검증을 통해 내년부터 쌀을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지키려 했던 쌀시장은 끝내 무너지고만 셈입니다. 513%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예견하고 그 이면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 저희들은 그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쌀, 밥쌀용과 관련해서는 수입을 못하게 국민들이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쌀에서 비소 내지 수은 같은 것이 함유됐다가 오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입 과정에서 화물로 거의 수입하는데 거기는 아주 해로운 농약들, 방부제 같은 것들이 쳐져서 옵니다. 그것을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공급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자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것이 주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식탁에서 지켜왔던 마지막 자존심인 쌀, 이젠 수입쌀로 대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식량 주권,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의 자세를 취해야 될 때입니다. 최근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재창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내년부터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원 사업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과연 복원만이 정답인가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복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초기에 세워진 전라감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복원 사업,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 도정을 담당하고 도민들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구도청사가 전라감영 복원 사업으로 인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전라북도청이 현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사업이 추진됐었는데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그동안 사료조사와 발굴 작업을 거쳐서 구도청사 부지에 주요 전라감영터를 찾아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저기 전라남도만이 아니라 제주도까지 전주에서 통치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전라감영이고, 그래서 감영이 복원됨으로 해서 전주가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약 400억 원의 큰 예산이 쓰여지는 전라감영 복원 사업. 전라감영 복원도 중요하지만 구도청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보존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큰 돈 들여서 이 건물을 무조건 부수고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고 정말 시민의 공간으로 또 문화예술적으로 우리 전주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2005년부터 꾸준히 논의가 있었던 전라감영 복원 사업. 옛 청사 철거와 복원 범위, 방식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최근 전주시는 복원을 결정지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리는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지난 16일 출범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풍남문, 풍패지관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전통적 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까지 같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주민이나 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조직들,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번 재창조위원회에서는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소그루를 제작하면서 도내 주요 이슈와 현안 등을 짚어봤습니다. 취재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은 사안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유난히 아픔이 많았던 2014년, 올 한 해를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도민들을 위한, 도민들이 원하는 전라북도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2014년 이제 딱 하루 남았는데요. 저물어가는 마지막 해를 보기 위해서 해넘이 행사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네, 이 군산 비흥항과 변산 해수욕장에서는 해넘이 행사가 진행되고요. 또 지난 마이산 휴게소에서는 오전 새해 첫날 7시에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멀리 가기 힘든 분들은요. 내일 밤 10시 전주 풍남문에 가시면 제아의 종 타종식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14년은 좀 아픔이 많은 한 해였는데요. 모쪼록 새해에는 이 아픔을 어루만지고 좀 치유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저희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